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EBS 수능 특강 사회문화 지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회문화 지문 중에서 네 번째 4강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 여러분들 112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12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펴셨나요? 자, 여러분, 네, 대답을 안 해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 폈는지 안 폈는지 모릅니다. 네, 네. 우리 착한 친구들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이렇게 채팅을 치려고 노력하면서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도 수업에 더더욱 집중하기 때문에 훨씬 능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귀찮더라도 채팅창에 손을 올리시고 수시로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우리 같이 수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 1강 지문을 읽고 문제풀이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2강, 3강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잘 독서 지문이 잘 풀어지나요? 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까? 잘 풀어지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1주차, 2주차 때 여러분에게 찍어놨던 독서의 비법 그거를 안 보신 친구들은 꼭 보시고 우리가 수능 대비해서 이 지문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문화 지문은 여러분 한번 쫙 보시면 원래 지문이 나오면 한번 쭉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한번 쭉 살펴보면 지금 이 지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나와요? 그렇죠. 한눈에 띄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잘 보면 X축하고 Y축을 보셔야 돼요. 그래프가 나오면 X축과 Y축에 뭐가 있는가? 수량, X제의 수량과 Y제의 수량. 그리고 그래프를 보니까 예산선, 뭔가 돈과 관련된 거죠. 무차별 곡선,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될 예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문화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 경제 문제가 좀 어렵죠. 막 복잡한 단계들도 많이 나오고 막 돈도 나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나 아니면 난이도가 어려운 과학 지문을 풀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100% 이해하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100% 이해하려고 읽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해를 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수학과 여러 가지 인문적인 지식이 복합된 부분이고 또 예전에 한번 어려웠던 31번 지문 물리 문제 이런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원을 해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이해하려는 욕심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해만 이해를 해야 되지 아니면 그냥 이거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푸는 것이 이런 어려운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염두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됐으면 자, are you ready? 하면 여러분 준비됐다. 네, 출발 갑시다.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자도 괜찮고. 자, 준비된 친구들만 채팅창에 가자 출발 한번 해봅시다. 갑시다. 내가 보니까 한 10명 정도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10명. 나머지 친구들은 웹툰을 보는가요? 아니면 넷플릭스 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갑시다. 자, 함께 힘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출발. 한 상품의 가격과 구매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수요 곡선이라는 말 뭔가 개념이니까 한번 쳐봅시다. 수요 곡선과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급 곡선은 Y축이 가격, X축이 수량인 좌표 평면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 말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어떤 그래프로 나타낸다? 자, X축과 Y축을 먼저 그어봅시다. 그래프가 이거 아닙니까? X축. 이게 Y축이죠. 자, X축은 뭐라고요? X축은 제 수량. Y축은 가격.
요 평면에다가 여기 요 평면에다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 다음 문장. 자, 통상적으로 자, 수요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은 어떤 거, 수요가 뭐예요? 수요는 어떤 걸 수요라고 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 사는 거, 필요한 게 수요죠. 내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사는 거, 이게 수요입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공급은 뭐예요?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누가? 주는 거? 파는 거. 그 판매자가, 공급자가 뭐 햄버거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뭐 국수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 판매자가 파는 게 공급입니다. 자, 그럼 수요 곡선은 소비자 입장에서 사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 음의 기울기를 갖는답니다. 자, 수요 곡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사요, 적게 사요? 가격이 오르면 비싸면 많이 사, 적게 사? 가격이 오르면 올수록 구매량이 적어집니다. 수요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이 적어져요. 가격이 점점 올라갈수록 수량은 점점 줄어야 돼요. 그래서 음의 기울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맞나요? 가격이 오르면 그 구매량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구매량은 적잖아요. 가격이 비쌀 때 구매량이 적고, 지금 가격이 쌀 때 여기가 100원이고 여기가 1000원이면 1000원일 때는 요만큼 사고 100원일 때는 요만큼 사는 거니까 마이너스 기울기, 음의 기울기 사는 거죠. 그런 페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를 살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음의 기울기를 받는 반면, 자, 방면대로 내가 파는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매자일 때는 공급코스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 내가 100원일 때 팔면 100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내가 1000원일 때 팔면 1000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이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반대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그래프를 갖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수능 시험이 뭐예요? 대학교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대학교 공부를 수학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는가입니다. 그럼 이게 안 되면 이쪽 계열로는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그 경제 그래프, 경제 그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도의 어떤 그 머리를 쓰시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통상적인 상품의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는요, 주어진 예산과 각 상품의 가격에서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하는 소비자.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소비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용돈이 있으면 그 용돈을 이걸 살 수도 있고 저걸 살 수도 있는데 그걸 합쳐서 가장 만족스럽게 사겠죠. 가장 만족스럽게.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가장 만족스럽게. 소비자의 행동을 통해 도출되는 방면, 그러니까 수요 곡선에서 중요한 놈은 누구다? 소비자라는 거지. 수요 곡선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 도출되는 반면, 자, 공급 곡선은 주어진 생산 기술과 그 상품의 가격에서, 자, 이윤이 최대가 되도록 뭐를 결정하는? 공급량을 결정하는, 자, 생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 소비자, 공급 곡선 생산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한 문단을 읽고 나면, 한 문단을 끝나고 나면 한 문단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자, 이 문단에서 중요한 단어 찾으면 어떤 단어가 있겠어요? 지금 첫 번째 문단. 요 1문단에서 중요한 수요와 공급, 수요곡선, 공급곡선. 자, 수요곡선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곡선을 결정하는 놈은 누구? 소비자. 공급곡선을 결정하는 놈은 누구? 생산자. 요것만 알면 1문단 끝이에요. 읽으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문단 갑니다. 2문단. 그렇다면이 뭔데요? 그렇다면이 뭐예요? 앞에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앞에 뭐라고 했어? 수요곡선 소비자, 공급곡선 생산자,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1문단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렇다면 자,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새로운 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량,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소비자의 구매량이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것을 무슨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거냐면 소득효과라는 개념과 대체효과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뭐에 대한 뭐가 나오겠어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대한
그렇지, 개념 설명. 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 독해 실력이 지금 쑥쑥 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측하면 읽기 별거 아니라는 거죠. 자, 소득 효과는 이제 소득 효과 설명하네요. 중요하니까 이거 동그라미 제대로 쳐야 되겠죠. 소득 효과는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동일한 예산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변화하는 효과. 말 그대로입니다. 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 소득이 있는데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월급은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한정된 월급을 가지고 가격이 변하는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효과가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해요. 자, 내가 A도 사고 B도 사야 돼. 근데 오늘따라 A가 박앤세일합니다. 50% 세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똑같이 산다 했을 때 A를 더 살 수가 있겠죠. 맞아요? 돈이 똑같은데 이 상품의 가격이 다운됐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다운된 만큼 더 살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돈은 똑같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용돈은 똑같지만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편의점에 갔는데 여러분들 뭐 요즘 맛있는 과자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예전에 한창 핫했던 허니버터칩을 합시다. 원래 허니버터칩이 엄청 비쌌는데 뭐 갑자기 뭔가 이제 먹는 게 나오니까 뭔가 막 치고 있어요. 자, 허니버터칩이 있었는데 원래 한 개 2,000원 했는데,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허니버터칩을 사러 갔어. 그러면 한 개 2,000원이면 몇 개 살 수 있어? 내가 용돈 10,000원을 갖고 허니버터칩을 사러 갔다. 가격이 2,000원이면 5개 살 수 있잖아. 근데 그날따라 허니버터칩이 50% 세일을 해. 그 1,000원밖에 안 해. 그럼 허니버터칩 몇 개 살 수 있어? 10개. 그러면 내 기분상 허니버터칩 10개라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효과?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소득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소득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지만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지. 왜? 뭐가 내려가서?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서. 그게 무슨 효과?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이해됩니까? 속속 들어오죠. 이해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대체 효과. 자, 대체 효과도 역시 상품의 가격이 변한다는 조세 조건이 붙습니다. 그 상품과 다른 상품의 상대적인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품별 소비량의 변화가 난다는 겁니다. 자, 대체 효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래 A도 5개 사고 B도 5개 샀었어. A 5개, B 5개 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B가 가격이 내렸어. 그러면 지금이 B를 살 기회잖아. 그러니까 A를 살 걸 조금 줄여놓고 지금 싸니까 B를 사놓자 하는 게 뭡니까? 무슨 효과? 이게 대체 효과야. 내가 사는 상품이 대체된다는 거지. 이게 싸니까 지금이 이거를 살 기회라는 거야. 이거부터 좀 사놓자. 요거 조금 줄이고. 요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자, 여기 예를 이렇게 들어놨네요. 예를 들어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는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의 구매량을 줄여요. 왜? 지금 세일 안 하니까. 근데 상품의 가격이 하락한 상품의 구매량을 늘려요. 왜? 세일하니까. 지금이 기회니까. 이처럼 다른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한 상품의 가격만 변화하면 상품별 구매량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요즘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녁에 요즘 그 인스타에서 한창 광고하는 모 닭가슴살 볼을 선생님이 사봤어요. 근데 그 모 닭가슴살 볼이 한 팩에 4개가 들었는데요. 내가 그거 지금 한 3일째 먹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습니다. 진짜 저녁에 한 10시쯤 되면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닭가슴살 볼 안에서도 맛이 4가지인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새로 나온 땡자 맛을 43%로 할인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원래 감자나 고구마 맛을 좋아하지만 지금 피자 맛을 사는 게 더 이득이니까 감자와 고구마의 구매량을 조금 줄이고 피자를 좀 더 사놓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효과? 좋아요. 이게 대체 효과입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대체 효과.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문단이 끝났습니다. 2문단은 무슨 효과와 무슨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까? 나 갑자기 소독으로 보였어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자, 여러분 딱 보면은 자, A가 나왔으면 무조건 A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A 문단은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나왔으면 내가 읽는 것과 그래프를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같이 일치시키면서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프가 있는 3문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우리가 지금 2문단에서 소득효과랑 대체효과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3문단은 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를 얘기할 거냐면 자,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 여기 있죠.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뭐를 이해해 볼 거다. 2문단에서 얘기했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예산선이란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을 나타내는 선. 자, 여기 예산선 어느 거예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예산선. 직선. 이거 이 정도는 알겠지. 여기 예산선이라고 돼 있잖아. 자, 요게 예산선이면 요게 예산선. 자, 요게 예산선인데 예산선이 뭐라고?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용돈이 10,000원이라 치자. 여러분이 용돈이 10,000원. 자, 용돈 10,000원 가지고 B 재화만 전부 다 샀어. 그럼 A 재화 몇 개 살 수 있어요? 돈 다 썼으니까 10,000원 전부 다 썼으니까 A 재화 0개잖아. 그럼 내가 반대로 A만 전부 다 샀어. 그럼 B 재화 몇 개 사지? 0 사지. 그러니까 A를 만땅으로 샀을 때의 지점이 여기고 B를 만땅으로 샀을 때의 지점이 여기고 반반 샀을 때의 지점이 여기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 안쪽이 이 그래프 이 안쪽이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살 수 있는 그 예산의 그 범위라는 겁니다. 이 삼각형의 안쪽이. 이해되죠? 그 말이 예산선이란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을 나타낸 선이라는 겁니다. 최대로 샀을 때 최대로 샀을 때만 돈 하나도 안 남기고 제대로 사면 요만큼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차별 곡선. 자, 이번에 두 번째. 이번에는 무슨 선이지?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무차별로 막 폭격한다는 게 아니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 차별로 노차별 곡선. 자, 무차별 곡선이란 소비자에게 자,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재화의 묶음을 나타낸 선. 그러니까 내가 A를 사고 B를 샀을 때 A를 사고 B를 샀을 때 내가 A를 5개 사고 B를 5개 샀을 때 만족감과 자, 무차별 곡선은 지금 곡선인데요. 요렇게 곡선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요 경우에는 A 5개, B 5개 샀겠죠. 요 경우에는 A와 B의 숫자가 다르겠죠. 막 그렇게 샀을 때 요렇게 사면 내가 여기서도 만족하는 거나 여기서 만족하는 거나 여기서 만족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줄 때 내가 몇 개를 구입했을까? 그 재화를 구입했을 때 어떤 그 개수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낸 선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무차별 곡선? 여기에서도 100만족, 여기에서도 100만족, 여기에서도 100만족. 근데 A, B의 개수가 달라지는 게 이제 무차별 곡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재화의 묶음입니다. 재화 X를, 자, 여기서 재화 X를 한 개 더 사기 위해서 재화 Y를 몇 개를 덜 소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X를 똑같은 예산에서 X를 이만큼 사면 Y는 적게 사야 되잖아요. X를 요만큼 사면 그 산 돈만큼 Y를 못 사죠?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자, 한계 대체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X를 산 만큼 Y를 못 사는 이거를 X를 Y로 대체하는 비율을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자, 결국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접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어려운 말이죠. 자, 하나하나 봅시다. 한계 대체율이라는 건 X를 더 살 때 Y를 몇 개 덜 사야 되느냐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대체를 할 수 있는 곡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언제 할 수 있냐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접점 어디예요? 이 그래프에서 G 여기지 여기. 이게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요 접점이잖아. 접선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렇게 직각으로 끄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게 기울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 이거 대충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하고 이게 마이너스 1인 것 같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근데 기울기에 뭐라고? 절대값. 절대값이니까 기울기가 그 한계 대체율이 얼마? 1이라는 거지. 왜 1이냐면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지금 B와 A의 가격이 똑같아 보이죠? 대충 봤을 때 똑같으니까 한계 대체율이 1이 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두 개 가격이 달라져 가지고 예산선이 이게 아니고 막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 생각할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기울기의 절대값이구나 하고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재화를 덜 소비해야 효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차별 곡선은 자 우하향한다. 우가 뭐예요? 우 왼쪽 오른쪽 하는 내려가는 거. 우하향이 뭔데? 요게 우하향이지. 우하향.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모양 봐봐. 어떻게 돼? 우하향하지?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겁니다.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하향하는 거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또한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선호된다. 자, 무차별 곡선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지는 무차별 곡선 어디 요쯤에 있는 거겠지. 요게 더 선호된다는 겁니다. 왜? 원점에서 멀수록 더 많이 사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에서 사는 거랑 여기에서 사는 거랑 A, B를 누가 많이 사겠어? 여기랑 여기 중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많이 사겠지. 여기 봐봐. A, B가 이만큼이잖아. 왜? 이게 뭐야? 더 많이 샀으니까 만족감이 높겠지. 더 많이 사니까 기본적으로 만족감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선호되는데 왜냐? 이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하는데 소득이 늘면 더 많은 재화 맞잖아요. 더 많이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더 많이 벌 수 있으므로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더욱 멀리 있게 됩니다. 맞아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무차별 곡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때 두 재화의 상대적 가격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예산선은 평행이동한다. 뭐 가격이 변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이게 예산선이잖아요. 근데 돈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살 수 있죠. 평행이동이라는 거 아니 뭐예요? 요것과 똑같이 요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거예요. 돈 더 많이 벌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죠? 재화의 상대적인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선은 평행 이동하게 됩니다. 뭐가 늘면요? 소득이 늘면요. 소득이 늘면 그만큼 요 삼각형 이게 이렇게 예산선이 평행 이동해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대부분의 재화는 소득이 늘면 소비량이 느는 정상재.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더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돈을 벌면 소비가 줄어드는 열등제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듭니다. 궁금하니까 예를 들어놨겠죠.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할 때 자, 소고기는 수요가 늘었어요. 돈 많이 벌면 소고기 많이 먹는데요. 근데 돈 많이 버는 순간 돼지고기 점점 안 사 먹게 된대요. 나 돈 버는데 나 소 정도 먹어, 한우 정도 먹어줘야지. 돼지고기 안 먹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아직 돈을 많이 안 벌어봐서 그러거나 아니면 돼지고기를 서윤이가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돼지고기 냄새 나는 거 안 먹어 이런다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 파랑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통계를 내는 거지. 통계를 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돈을 많이 벌면 그래 꽃등심 정도는 먹어줘야 좀 고기를 먹은 것 같다. 돼지고기 살도 찌고 지방 많고 안 좋아. 소고기 좋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게 팩트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소고기는 정상제, 돼지고기는 열등제라는 겁니다. 예를 든 거다. 소연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선생님도 돼지고기 좋아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열등제와 정상제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자, 이번에는 한 제와의 가격은 그대로 A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제와의 가격이 이번에 오릅니다. 아까 내렸잖아. 이번에 올라요. 그러면 소비자는 동일한 만족, 무차별 곡선 있죠. 무차별 곡선. 동일한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 재화의 소비를 줄여요. 비싼 거 안 살 거 아닙니까? 비싼 거 안 사고 상대적으로 떨어진 재화의 소비를 늘려서 동일한 효용을 추구해요. 왜? 이 무차별 곡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져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균형점이 이동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방금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른다고요. A 가격이 요만큼 올랐다 생각해 봅시다. A 가격이 아니야 이렇게 해봐. 수량이라 A 가격이 오르면 수량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버리면 좀 떨어지겠죠. 못 사겠죠. 그래서 A를 이만큼 사고 B를 뭐 이만큼 사게 되겠지.
A가 올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가 올랐으니까 A가 가격이 오르니까 A를 줄이고 B를 그렇게 늘린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한재화의 그 다현재가 오르면 만족을 위해서 오른 재화의 A를 수요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B를 늘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아까 1대1일 때는 기울기가 이랬는데 기울기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접점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균형점이 이동하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 요 문단 A 문단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A로 묶여있는 문단 등장한 개념이 뭐가 있어요? 무차별 곡선과 그 다음에 예산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그 다음에 열등제와 정상제, 그리고 가격이 변했을 때의 예산선의 기울기라든지 이 접점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해봤습니다. 요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넘어가서 다시 문제 풀 때 다시 봐야 돼. 이때는. 자, 넘어갑니다. 노동자가 갑자기 노동자 얘기가 나오면 지금까지 가격하다가 갑자기 노동자가 꺼냈다는 것은 뭔가 노동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각 임금 수준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응해서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상황은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량 결정이 아니다. 잘 보세요.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공급이잖아요. 노동자가 내 일하겠다라고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노동자의 공급은 공급 곡선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수요 결정과 유사하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노동자가 공급하는 건 공급이 아니라 사실상 수요와 같다라는 새로운 지금 문단으로 넘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여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가라는 이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거예요. 노동과 여가의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을 공급하는 건 공급 곡선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약간 수요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 공급량을 선택하는 경제 주체는 지가 만족이 최도록 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에 따라 얻는 소득과 잃게 되는 여가의 양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할 때 만족이 최도록 결정하는 예산선상에서의 상품 소비량을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앞에서 얘기했던 소비자가 제품 결정하는 거랑 노동자가 자기 노동 공급 결정하는 거랑 이게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라는 게 지금 이 문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단은 뭘까? 이 문단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문단이게 되겠죠. 그러나 노동자가 공급하는 거는 수요랑 비슷하지만 그럼 무슨 얘기 나올까 앞으로?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렇지.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주는 거지. 비슷하지만 다르다.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상품의 소비 선택과 노동 공급의 선택 사이에는 역시 나왔지. 차이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살펴봐야 되겠지. 통상적인 상품의 소비자가 각 상품의 가격에 근거하여 소비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도 역시나 노동의 가격과 여가의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가라는 것은 휴가, 노는 거잖아요. 여가라는 것이 가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노는 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가의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경제학은 어떻게 했냐면 기회비용을 가지고, 기회비용을 뭐예요? A를 선택했을 때 B를 포기해야 되죠. 이 포기하는 B의 값어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밑에 나와 있어요. 여가의 가격은 이 기회비용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뭐냐? 노동을 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임금. 내가 만약에 이때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는가? 그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여가의 가격으로 경제학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여가의 가격 이해됩니까? 여가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만족을 누렸느냐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가 여가 안 하고 휴가 반납하고 일하면 네가 휴일 수당 얼마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갖고 여가의 가치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임금이 변화할 때 노동 공급량이 어떻게 변할지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게 갑자기 왜 대체 효과로 소득 효과로 이해되는지 선생님 솔직히 잘 이해 안 가요.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랑 설명했잖아요. 이 문단인가 거기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설명했죠. 결국 거기서 설명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갖고 오려고 설명했다는 거지. 노동 공급 곡선이 공급 곡선이지만 사실은 수요랑 비슷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소득 효과니 대체 효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거야. 자, 아까 대체 효과라는 게 나왔는데 자, 여기 노동 공급 곡선에서 대체 효과란 임금이 올라서 여가의 간격이 증가하면 임금이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여가도 안 쉬고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는 거를 줄이고 더 많이 일한다는 거예요. 야, 이번 올해는 일 안 하고 휴일날 일하면 1시간당 10만 원 쳐줄게. 이렇게 사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딱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집에서 1시간 쉬면 TV밖에 더 보잖아. 더 안 보겠나. 근데 내가 가서 일하면 1시간당 10만 원 준다는데 그럼 나 일하러 가야지. 이게 무슨 효과? 살아있나? 임금이 올라가지고 여가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휴일 근무수당이 높아지니까 내가 더 일하러 가겠다는 것이 대체효과라는 겁니다. 반면 반대로 임금이 증가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월급이 많아지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시간과 같이 싼 기회비용이 비싼 것을 구매한 여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만큼 벌어. 그럼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버는 돈이 충분히 먹고 놀 만큼 충분하다면 더 이상 일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왜? 내가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그럴 때는 무슨 효과가 작용한 거다? 소득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어떤 거다? 가격이 올랐어. 그래서 여가의 가격도 올라. 그래서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나 안 쉬고 일하러 갈래? 무슨 효과? 일하러 갈래? 가서 근무수당 받을래? 대체 효과. 나 돈 벌 만큼 벌었어. 소득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나 일 안 하고 쉴 거야.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상반된 두 가지 힘. 어떤 힘? 이 대차효과, 소득효과가 의사결정, 노동 공급자의 의사결정에 작용해서 노동 공급 곡선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은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 곡선처럼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 곡선 뭐였는데? 이거 원래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통상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면 많이 팔아야 돼, 적게 팔아야 돼? 이거잖아. 가격이 오르면 많이 파는 게 이게 통상적인 거. 요게 통상적인 공급곡선인데 지금 우리가 말한 거 뭡니까? 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노동 공급곡선은 일반적인 공급곡선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의 끝입니다. 됐습니까? 자,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상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서로 상반된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죠? 여기요. 통상적인 거. 통상적인 수요 곡선은 음의 기울기. 통상적인 공급 곡선은 양의 기울기. 양의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니까 상반되는 거 맞지? 지금 마지막으로 말한 사람은 방금 얘기에 너무 집중해서 얘가 뭘 찾는가를 지금 이해를 못 찾아낸 거예요. 다시 문제 와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통상적인 상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근데 여러분들 이거 웃을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실수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잘 읽어야 돼. 통상적인 상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니까 상반되지. 얘 O야, X야? O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수요 곡선과 무차별 곡선은 모두 그래프상에서 우하향하는 형태를 띈다. 아까 무차별 곡선 우향하는 거 봤지? 이렇게 우향하는 거 봤지? 수요 곡선 뭐라 했는데? 수요 곡선 음의 기울기가 뭔데? 이거잖아. 우하향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동그라미 X? 수요 곡선도 이렇게 되고 무차별 곡선도 이렇게 되니까 우하향하니까 동그라미. 똥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네. 동그라미. 자, 3번. 소득 효과가 작용하면 임금이 상승할 때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자, 소득 효과가 작용하면 임금이 상승할 때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한다. 이거 노동 공급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거 여기 있어요. 자, 소득 효과가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임금이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여가 시간이 증가한다고요. 맞습니까? 요거 갖고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어딘지 빨리 찾아와야 돼요. 어딘지 빨리 찾아와야 돼. 뭐라고 했어? 소득효과 작용. 소득효과 어디 있지? 소득효과 여기서 봤네. 소득효과 작용, 여가시간 전체 소득 증가, 여가시간 증가.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별로 고민할 게 없어. 그러니까 봐봐. 이해 많이 안 해도 어디 있는지만 알아도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잖아. 어디 있는지만 내가 알고 있어도. 근거 찾아서 풀면. 자, 한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오른다. 상대적인 가격이 변하는 거잖아.
상대적인 가격이 변화하는 거 어디 있는데? 여기 있지. 여기 있나? 한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재화의 가격은 오르면 이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건데 어떻게 됩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4번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자, 5번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여기가 4개가 다 동그라미니까 급하면 이거 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5번이 틀렸으면 증명해야 되는데, 자, 임금이 상승할 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작용하면, 자, 임금 상승과 소득효과 대체효과 어느 문단에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잖아. 자, 소득효과가 작용하면 어떻게 된대요? 소득효과가 작용하면 여가시간 증가하는 거예요. 대체효과가 작용하면 일하러 가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노동공급고세에서 대체효과가 작용하면은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쉬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하는 게 대체효과. 그 다음에 소득효과는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거야. 한 문제를 보자. 임금이 상승할 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말은,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말은 뭐가 더 중요하다? 여가시간이 증가한다는 거죠. 여가시간이 증가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노동 공급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공급을 더 많이 한다는 거잖아. 양의 기울기가 가는 건 공급 곡선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지금 방금 뭐라 했어? 일을 더 많이 한다 아니면 여가를 더 많이 가진다. 여가를 많이 가진다 했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해돼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 그 말은 지금 소득효과가 작용한다 이 말이야. 그럼 소득효과가 작용하면 어떻게 되는데? 여가시간이 늘어나. 여가시간이 늘어난다는 말은 그 공급선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양의 기울기를 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여기도 돼 있잖아. 그러니까 5번이 틀렸고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우리 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과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 아마 수능 문제지라면 이 기역과 니은을 바로 옆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역과 니은이 지금 옆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으러 가볼 건데요. 자, 기역과 니은은 몇 쪽에 있습니까? 자, 112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기역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역은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상품의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는데 500원으로 할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10,000원을 갖고 있으면 1,000원이면 10개를 살 수 있었지만 500원이면 20개를 샀죠. 그러면 마치 내가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 기역이 되겠고요. 자, 니은은 뭡니까? 다른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한 상품의 가격만 변화하면 상품별 구매량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어떤 특정 상품을 내가 많이 삼으로써 소득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니은은 한 상품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거 세일하네, 나 저거 좀 많이 사야지 하면 같은 소득 내에서는 저 상품의 구매량이 약간 변화가 생긴다, 요겁니다. 자, 그것의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2번 같은 문제를 잘 보시면 도표와 이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기역과 니은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적절한 것을 찾아야 되죠. 적절한 거. 적절한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역도 맞고 니은도 맞아야만 얘가 답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기역이나 니은 중에 하나만 틀려도 얘는 답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틀린 것을 찾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역이든 니은이든 예산이 달라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기역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한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지 나의 예산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기역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 여기 있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달라졌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오면 이제 3번부터 조금 해결하기가 어렵던데, 상품들 사이에 상대적인 가격이 변화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죠.
한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 기억인데 이게 과연 기억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이게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고 가격이 내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만약에 내리지 않고 올라버리면 이게 내가 소득이 오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기억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한 상품의 가격이 내렸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상품의 상대적인 가격이 변한다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를 모두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랐을 경우의 변수까지 여기서 포함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4번이 답인데요. 한번 볼까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니까 상품의 양이 늘어났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낀다?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느낀다. 오케이, 요건 동그라미네요. 자, 상품들 사이에 상대적인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A와 B가 가격이 똑같다가 갑자기 B가 할인을 하게 되면 B를 많이 사게 됨으로써 상품의 가격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상품별 구매량의 변화가 생긴다는 니은의 얘기가 맞게 되죠. 그래서 4번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이 틀려야 되는데요. 주어진 예산 안에서 가장 만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질적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 공급 곡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가격이 내려가면서 물건을 얼마나 살지 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나오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공급 곡선이 나와서 답이 될 수가 없죠. 굳이 X를 다 확인하지 않아도 확실한 X들만 체크를 해도 우리가 답이 4번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2번 해결됐죠? 네,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이 여러분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그래프까지 나와가지고 복잡한 그래프가 나와서 여러분이 더욱 힘들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래프를 이용하면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래프를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 아까 A 어떤 부분이었어요? 앞에 이렇게 꺼진 부분이 있었죠. 여기 요 부분 무차별 곡선 예산선 나오는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여기까지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보기에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조각 피자 한 개. 자, 조각 피자는 얼마였어요? 한 개가 4,000원. 자, 콜라는 한 개가 2,000원. 그리고 이 소비자는 한 주에 10만 원을 가지고 조각 피자와 콜라를 살 수 있답니다. 이거 비율을 잘 섞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주에는 조각 피자 10개와 콜라 30개인 2를 소비했답니다. 자,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색깔을 바꿔서 이 점에서 조각 피자, 여기 X축이 조각 피자고 Y축이 콜라니까 자, 첫째 주에는 여기 조각 피자가 10개인 지점과 그 다음에 여기 가상의 선을 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콜라가 30개인 지점 요 지점, 요게 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비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주에 콜라는 그대로지만 조각 피자의 가격이 내려갔어요. 세일을 하는 거죠. 조각 피자와 콜라의 구입량이 자, 이 다시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다시 자, 여기에 보시면 양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몇 개를 샀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 E에서 E 다시로 이렇게 이동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1, 2, 3, 4, 5번 선택지가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각 피자와 콜라의 처음 가격이 유지된다. 즉 어디죠? 여기 4,000원과 2,000원이라는 겁니다. 자, 4,000원과 2,000원에서 조각 피자 한 개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듭니까? 조각 피자 가격 한 개가 4,000원이니까 조각 피자 한 개를 구입하려면 4,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콜라를 몇 개를 포기해야 됩니까? 콜라는 얼마입니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조각 피자 한 개를 사기 위해서는 콜라 몇 개를 포기해야 되죠? 2죠. 그러니까 피자 한 개와 콜라 두 개는 대체를 두 개로 대체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대체율은 2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게 좀 더 어려운 거긴 한데 한 개 대체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접점에서의 무차별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 곡선이 무차별 곡선이고 이 직선이 갑자기 까먹었다. 직선이 무슨 선이죠? 예산선. 자,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있는데 여기 이가 접점이잖아요. 그럼 여기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지금? 여기가 25고 여기가 50이니까 이 접점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요렇게 음의 기울기인데 지금 1대2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기울기의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대충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푸셔도 되고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푸셔도 됩니다. 어쨌든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2번 조각 피자 한 개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콜라 한 개에 대한 조각 피자 한 개 대체율은 낮아진다. 자, 조각 피자가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 내려간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가격이 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얼마가 내려간다가 없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조각 피자의 가격이 반값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2,000원으로 내려갔어요. 2,000원으로. 그러면 콜라 한 개에 대한 조각 피자 한 개 대체율이 4,000원일 때는 2였는데 만약에 2,000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콜라 한 개랑 피자 한 개랑 1대1 등가 교환되죠? 그럼 한 개 대체율이 뭐겠어요? 2에서 1로 내려가겠죠?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원 반값으로 낮췄지만 어쨌든 내려가게 되면은 한 개 대체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동그라미가 되시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갑니다. 3번. 자, 조각 피자의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조각 피자의 구입량이 늘었기 때문에 조각 피자는 정상제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정상제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상제. 소득이 늘어났을 때 많이 구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정상제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조각 피자의 가격이 내려가서 약간 소득이 늘어난 느낌이 있으니까 소득이 늘었으니까 조각 피자를 많이 구입했으니까 우리는 아까 예시를 들었던 소고기와 같은 정상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까지 됐고 자, 4번 봅니다. 두 번째 주에 조각 피자 가격만 변했으니까 콜라 가격은 그대로 조각 피자 가격만 내려가면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첫 번째 주와 비교할 때 완만해진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예산선은 이 직선입니다. 이 위에 그래프 보세요. 예산선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주의 예산선이 지금 이거죠. 이거 첫 번째 요 앞에 있는 요 그래프.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주에는 이 다시로 이동했으니까 두 번째 주에는 예산선이 이만큼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각 피자의 가격이 내렸기 때문이죠. 조각 피자의 가격이 내려가니까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조각 피자의 양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래프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그래프 여러분 이게 1번 그래프라고 하고 이게 2번 그래프라고 하면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 중에서 어떤 것이 기울기가 더 급합니까? 이게 지금 1번 그래프가 훨씬 이렇게 가파르고 2번 그래프가 좀 더 완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4번 예산선의 기울기가 첫 번째 주와 비교할 때 완만해진다는 얘기도 맞다라고 보시죠. 이거 눈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만 확인하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고민이 되는 2에서 2-로 변화한 것과 2-에서 2-로 변화한 것.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필기를 조금 지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균형점이 2에서 2-로 이동한 것. 2에서 2-로 이동한 것.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한 것은 소득 효과로 인해 발생한 것인 반면 자, 2에서 2-로의 변화는 소득 효과고 그 다음에 2-에서 2-로 변하는 것은 대체 효과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소득 효과가 뭡니까? 소득 효과. 소득 효과가 뭐예요? 자, 앞에 한번 다시 찾아가 볼까요? 소득 효과가 있는 지점. 여기 나오죠. 자, 소득 효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득 효과는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동일한 예산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구매하는 거.
10,000원이었던 상품이 10만 원을 가지면 10개 살 수 있었는데 10,000원이었던 상품이 5,000원이 되게 되면 20개가 살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소득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 효과는 어디 있습니까? 대체 효과. 대체 효과는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상품과 다른 상품이 상대적으로 변하니까 난 A, B를 둘 다 사고 있었는데 B가 지금 세일하네? 그러니까 B를 더 많이 사야지 하면서 A보다 B를 많이 사게 되는 제품별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효과가 대체 효과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2에서 2-로 변한 것이 정말 소득 효과인가? 자, 2에서 2-로 변한 거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변한 겁니다. 아까 소득 효과가 뭐랬어요? 한 상품의 동일한 예산 안에서 한 상품의 그 구입량이 가격이 줄어드니까 걔를 많이 구입하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에서 2-로 변하는 것은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원래는 요만큼의 예산선을 갖고 있다가 지금 예산선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즉 구매량이 확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구매량이 서로 상품별 구매량이 약간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예산 안에서 상품별 구매량이 변화한 거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에서 2-로 변한 것은 소득 효과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뭐예요? 상품별 구매량만 달라진 대체 효과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가 소득 효과가 아니라 여기가 대체 효과예요. 근데 여러분 2에서 2-로 변한 걸 한번 볼까요? 2에서 2-.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다시 지우고. 자, 2에서 2-로는 이번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변한 거지? 지금 이만큼의 예산을 갖고 이만큼을 샀었는데 이번에는 더 예산선의 범위가 늘어났어요. 왜? 종합피자의 가격이 줄어들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예요?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에서 2-로 변화한 게 뭐예요? 대체 효과가 아니라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느끼는, 한 상품의 가격이 떨어져서 실제로 더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느끼는 소득 효과라는 거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2에서 2-로 변한 것은 요 범위 안에서, 이 무차별 곡선 안에서 내가 상품을 여기를 많이 살까 저기를 많이 살까 대체를 결정하는 거지, 한 상품 동일한 소득 내에서 상품 안에 상대적인 가격의 차이가 나면서 구매량을 바꾸게 되는 2에서 2-로의 변화는 소득 효과가 아니라 어떤 효과? 대체 효과. 상품을 대체시키는 대체 효과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에서 2-로의 변화가 소득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소득 효과입니다. 즉 5번은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말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죠. 1, 2, 3, 4번은 막 5번이 틀렸기 때문에 5번을 정답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이 그래프에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쉽습니다. 자, 보기가 나와서 오히려 보기가 우리에게 훨씬 도움을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씨는 어떤 사람은 회사하고 내년 연봉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회사를 가게 되면 매년 연봉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연봉 협상을 할 때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물가. 내가 월급이 올랐는데 물가가 그보다 더 올라버리면 난 사실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회사는 A씨에게 올해보다 10% 오른 연봉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10% 상당히 큰 겁니다.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고 있었다면 10% 오르면 220만 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를 하냐 하면 회사가 임직원과의 단체 협상에서 휴일 근무 수당. 자, 휴일 근무 수당이 뭐예요? 우리 앞에 나왔던 개념으로 얘기하면 여가를 반납하고 대신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당 2만 원에서 내년에는 15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지문에서 읽었던 개념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가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휴일날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올해는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15만 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올해 여가의 가치는 얼마? 그렇지, 10만 원. 내년 여가의 가치는 얼마? 1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보기에서 이 그 지식을 얻은 상태로 밑에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휴일 여가의 가격은 10만 원이고 왜? 올해 휴일
근무수당, 이 휴일 근무수당 자체가 지금 뭐예요? 여가의 가격이죠. 10만 원이고 내년 휴일 여가의 가격은 15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렇죠.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휴일 근무수당 인상됐죠.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A씨가 내년 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선생님 요거 한 번씩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내년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휴, 편집해야 되겠네. 자, 1번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선택지 2번 봅시다. 휴일 근무수당 인상. 휴일 근무수당 인상됐죠. 만약에 내년에 A씨가 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그것을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겠군.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읽었던 노동 공급 곡선에서의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봅시다. 지금 노동공급곡선이 나온 문단이 이 맨 마지막 문단인데 여기서 대체효과라는 게 뭡니까? 임금이 올라서 여가의 가격이 증가하기에 따라 사람들이 쉬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하는 것이랍니다. 요것을 대체효과입니다. 즉 노동시장에서 대체효과가 일어나게 되면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임금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니까 난 돈 벌 만큼 벌었어. 그래서 여가를 즐기지 않고 여가와 같은 기회 비용이 비싼 것을 구매할 여력이 생기죠. 내가 돈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여가가 증가하는데 이를 뭐라고 본다?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대체 효과는 뭐를 한다? 일을 더 많이 한다. 이 시장에서 대체 효과라는 것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고 소득 효과라는 것은 여가 시간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2번 보세요. A가 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일을 더 한다면 대체 효과 맞죠? 요렇게 지문의 내용을 갖고 와서 풀면 쉽습니다. 올해 물가가 오르면 A씨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든다. 맞죠? 물가가 오르면 비싸지니까 내가 덜 사게 되죠.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을 줄이는 역할이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보기였습니다. 4번 내년 연봉이 인상됨에 따라 A씨가 휴일에 일을 하기보다 여가를 즐겼다. 이거죠. 소득이 늘어나니까 여가를 즐기겠다. 그럼 무슨 효과? 소득 효과. 맞습니다. 동그라미. 이게 어렵게 하려면 이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바꿨으면 조금 더 문제가 어렵겠네요. 자, 1, 2, 3, 4번이 다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뭐죠? 5번을 이제 틀렸음을 증명하셔야 되는데요.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10% 인상됨에 따라 A씨의 임금은 오르는 반면 맞죠? 연봉이 올랐으니까 임금 오르는 거 맞습니다. 기회비용으로 계산한 여가의 가격은 내려간다. 자, 여가의 가격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가를 반납하고 일을 하는 가치라 그랬지. 자, 이 보기에서는 휴일 근무수당. 근데 내년에 휴일 근무수당이 내려가나요? 아니죠. 휴일 근무수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즉 여가의 가격도 같이 오른 것이죠. 그래서 5번은 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4번 어렵지 않죠? 경제 문제가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래프와 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필요한 개념들을 잘 정리해 간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을 마쳤고 우리 과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주차 과제는요. 우리 선생님이 4강을 다 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강과 6강 페이지 117쪽에서 123쪽을 직접 풀고 푼 흔적을 사진이 나오도록 쫙 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출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을 듣고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여기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점을 좀 깨달았다 혹은 이런 걸 느꼈다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양쪽이 모두 나오게 펼쳐서 새 슬라이드를 추가해 가면서 이미지 삽입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 수능 특강 5강과 6강을 찍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7강을 선생님과 함께 풀이할 겁니다. 5강, 6강 풀면서 의문이 생기거나 안 되는 것들은 EBS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선생님께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과제 기한에 맞게 꼭 제출해 주시고 혹시 지난 과제도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은 지난 과제 한번 찾아보고 지난 과제도 꼭 제출해 주세요. 과제를 제출해야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더욱더 쑥쑥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 하고 있는 기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더 소통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제출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